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추석에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봤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추석 특집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갑자기 웬 추석 에피소드야 싶으실 수 있는데 너도 나도 추석 에피소드 하나씩 만들잖아요. 유튜브 채널이 됐건 팟캐스트 채널이 됐건.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도 얕은 깊이를 자랑하는 팟캐스트 채널인데 이번에는 외전이니까 더더욱 가벼운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대본도 그냥 개발세발 썼고요. 그냥 뇌까리는 대로 오늘 에피소드가 꾸려질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귀 심심하실 때 한번 틀어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때 켜놓고 주무시면 더더욱 영광이고요. 되도록이면은 요봄 난봄 그 플레이리스트를 쫙 틀어주시면 성은이 만극할 것 같습니다. 명절 시즌, 추석, 설날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영화판의 대목 중에 대목이죠. 그래서 각 영화 제작사, 배급사에서 소위 말하는 텐트폴 영화를 전면 배치시키기도 하고 올해는 CJ에서 베테랑2를 거의 대한민국 스크린이라는 스크린은 다 잡아먹을 기세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만, 300만 관객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추석 영화 시장이 정말 대한민국 영화판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추석 하면 떠오르는 영화 키워드들이 있었죠. 요즘은 딱히 하나로 정의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20년 전까지만 해도 성룡형이 끝발이 좀 남아있을 때였고 극장가는 조폭 코미디 일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하면 코미디라는 이 명제가 자리 잡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조폭 코미디가 대한민국 명절 시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을 때가 언제인고를 살펴보니까 2001년이 분기점인 것 같더라고요. 조폭 마누라를 시작으로 두사부일체 달마야 놀자까지 조폭 코미디가 흥행 대박을 연이어 터뜨려가지고 이 장르가 이때부터 부흥기를 열어젖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폭 마누라는 배급사 주장으로는 전국 관객수 500만, 두사부일체는 전국 330만, 달마야 놀자는 37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한 명 한 명 체계적으로 관객 집객이 안 됐던 때라 거품이 많이 껴있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조폭 마누라 500만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흥행에 성공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폭 마누라가 우리 사회에 끼친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조폭 마누라 개봉 이후에 여학생들 별명 1순위가 전부 다 조폭 마누라가 됐잖아요. 몸싸움이라도 벌이면 바로 그냥 조폭 마누라가 됐지 않습니까? 별명이. 그 정도로 한국 학원가에 대단한 영향, 나아가 한국 사회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사부일체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동경하고 박수 쳐드리고 응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극장나들이를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JK 감독님의 대표작으로 여전히 거론되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달마야 놀자 같은 경우는 단순 조폭 코미디로만 보기엔 그 안에 담긴 불교적 메시지의 깊이가 좀 남다르다라는 평도 듣고 있고요. 세 작품 다 어찌됐든 속편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투사부일체 같은 경우는 전편 못지않은 아마도 그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걸로도 유명하죠. 이때부터 온갖 조폭 코미디가 쏟아져 나왔고 명절하면 코미디, 그 중에서도 조폭 코미디가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 2002년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이 가문의 영광이었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정준호 배우는 두사부일체에 이어서 가문의 영광 그리고 투사부일체까지 조폭 코미디 장르의 대표 얼굴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혹시 극장에서 처음 본 조폭 코미디물 기억하십니까? 그냥 조폭 나오는 영화 말고요. 초록물고기나 물론 조폭 코미디는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넘버 3 이런 작품 말고 화장실 개그, 색드립으로 점철된 조폭 코미디 영화 극장에서 무엇을 제일 처음 봤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납니다. 가문의 영광 2편, 신현준, 김원희 배우 주연의 가문의 위기를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추석 시즌에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2005년 9월 7일에 개봉했네요. 이 영화도 대박났습니다. 네이버 기준 누적 관객수 450만 명을 기록했어요. 거진 20년 전 영화인데 그 450만 명의 열기, 극장 분위기가 기억이 납니다. 일가 친척이 모였는데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영화관 나들이 가자. 그래서 극장을 찾았어요. 요즘도 다 그렇게들 명절에 극장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삼촌의 사촌 형의 사촌 누나는 저 영화, 사촌 동생의 큰 고모의 작은 고모는 저 영화, 이렇게 파가 나뉘었는데 저는 몇몇 어른들과 함께 가문의 위기 파가 돼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람을 하는데 조폭 코미디의 이거 특징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여튼 이제 와서 보면 되게 쌍스럽잖아요. 정치적 올바름이고 나발이고 그냥 출연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이팔 저팔 시팔 욕은 죄다 입에 달고 살고 특정 신체 부위, 특히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한 노골적도 아니죠. 저급한 표현들이 남발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맞으면 가문의 위기에서 정준하 씨가 조직의 일원으로 나오는데 극중 핸드폰 벨소리가 여자 신음소리였어요. 막 오빠 오빠 거리면서 그런 영화였는데 제가 그때 미성년자였는데 미성년자인 제 자신도 내가 지금 이걸 극장에서 보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것도 어른들이랑. 마치 부모님이랑 새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저급한 그런 농담이나 코미디에 빵빵 터졌던 기억도 나긴 납니다. 부끄러운 과거긴 한데 저뿐만 아니라 극장 전체가 빵빵 터졌어요. 형님, 오렌지가 영어로 뭔지 아셔? 오렌지? 오렌지가 영어로... 아따, 그것도 모르셔. 오렌지가 영어로 무엇이냐? 델몬트? 이 대사에 극장 전체가 빵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한국 극장가와 한국 영화계에도. 이렇게 2000년대 초중반을 풍미했던 조폭 코미디는 2006년 역시나 설날 시즌에 개봉해서 누적 관객수 5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투사부 일체를 기점으로 점점 쇠락해 갑니다. 가문의 영광 시리즈가 2012년까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긴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혼자 득이양양하게 리턴한 가문의 영광 리턴즈가 자전차왕 원복동 17만 명에 10,000명 딸리는 누적 관객수 16만 명, 16만 명씩이나? 많이도 봤네. 를 동원하면서 시리즈 관짝에 대못을 박아버리고 조폭 코미디의 싹까지 싹 말려버렸는 줄 알았는데 이쯤에서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추석 특집 에피소드 조폭 코미디 편 몫박 지금 시작합니다. 몫박은 안성기, 유진 배우 주연의 종이꽃을 연출했던 고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각본까지 쓰셨더라고요. 대놓고 박중훈 배우 주연의 할렐루야, 박신양 배우 주연의 달마야 놀자와 박수건달. 이것도 2013년에 개봉해서 400만 가까운 380만 명에 달하는 누적 관객 수를 불러 모았네요. 이 작품도 결국 마지막엔 심파거든요. 초반 코미디, 후반 심파 이런 전형적인 공식으로 흥행에 나름 성공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박신양 배우도 건달이랑 뭐가 있네요. 약속부터 달마야 놀자 그리고 박수건달까지. 여튼 이렇게 할렐루야, 달마야 놀자, 박수건달을 빨아다가 짬뽕해서 만드셨는데 고훈 감독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딱히 영향을 준 영화, 레퍼런스 삼은 영화는 없다라고 하셨더라고요.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시네마 지옥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전찬일 평론가께서 몫박을 극찬하시면서 시청자들에게 강추하셨죠. 그랬다가 민심 나락가셨는데 마침 강추하실 즈음 전찬일 평론가 유튜브 채널에 몫박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나왔더라고요. 참 공교로운 타이밍이죠. 전찬일 평론가께서 고훈 감독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담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고훈 감독 만나기 정말 힘들 거예요. 바빠질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이 뭡니까? 영화 개봉 5개월 만에 고훈 감독 만나기 힘든 분 되셨죠. 이딴 영화 찍어놓고 어디 외출 가능하겠습니까? 만날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갔겠죠. 바빠질 사람. 이 말씀도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왜? 이제 누가 감독으로 써주겠습니까? 구직 활동 열심히 하셔야죠. 영화 감독들 영화 한 편 찍으면 빚더미 함께 일수라는데 채무 변제하느라 바빠지시겠죠. 역시 수십 년간 영화판에서 평론해 오시는 분의 해안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다시 몫박 얘기로 돌아와서
때가 어느 때인데 조폭 코미디냐? 이 영화도 몇 년 짱박혀 있다가 개봉한 창고 영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촬영했다고 하니까 창고 영화는 아닙니다. 가문의 영광 리턴즈가 개봉하기 전이긴 하지만 조폭 코미디의 종말이 애저녁에 찾아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시점에 이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용감한 시도의 결과는 누적 관객 수 16,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가문의 영광 리턴즈의 딱 10분의 1이네요. 최근 넷플릭스에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게 됐어요. 사실 보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팟캐스트 추석 특집으로 조폭 코미디 하나 다루면 되겠다 해서 옥스박을 다루게 됐고요. 또 요즘 오대환 배우 베테랑2로 화제를 모으고 있고 지승현 배우가 굿 파트너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인기에 좀 부합하고자 옥스박을 관람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넷플릭스 오늘 대한민국의 탑 10 영화 섹션에도 올랐던 적이 있고요. 그럼 출연 배우를 한번 살펴보자면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현재 한창 극장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베테랑2에서 전편에 이어 왕형사 역으로 다시 출연한 오대환 배우, 고려 거란 전쟁에 이어 굿 파트너로 연기 인생 최전성기를 맡고 있는 지승현 배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정이고 저의 망상인데 지승현 배우가 고려 거란 전쟁 속 양규 장군 역할로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됐잖아요.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의 유일한 소득은 양규 장군 맡은 지승현 배우의 연기뿐이다 라는 말까지 돌았으니까요. 고려 거란 전쟁 속 양규 장군의 인기에 힘입어 개봉 날짜를 정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이 3월 10일 날 종영했고 목스박이 2024년 3월 20일에 개봉을 했으니까 개봉을 정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마도 제 추정이 맞지 않을까 오만함 한번 부려봅니다. 그리고 영화 바람에서 지승현 배우에게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끄지라 이 야발로마 라는 말 듣는 아니 세상 어느 고3이 저렇게 탈모가 심해? 싶었던 역할 있죠? 그 역할 맡았던 이용규 배우가 가짜 스님으로 출연하고요. 친구 도루코 역할부터 해바라기 등등 실제 조폭보다 더 조폭 같은 연기를 선보인 김정태 배우가 여기서도 조폭으로 출연합니다. 이 밖에도 유튜브 스케치 코미디 채널 쇼박스의 엄란드, 엄지윤 코미디언이랑 요즘 SNL에서 맹활약 중인 김원훈 코미디언 등이 출연을 합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줄거리랄 게 짧게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감독님이 은근히 짜잘한 설정들을 정말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이 짜잘한 설정들이 그게 이해와 재미에 플러스 포인트가 되느냐가 아니고 도대체 저걸 왜 넣었지 싶은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줄거리 요약하기 힘든 작품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캐릭터가 저딴 짓을 벌이지 않나 저 캐릭터는 이딴 짓을 벌이지 않나 싶으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거리를 요약해야 되나 싶었는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승현 배우가 맡은 도필에게는 자식처럼 아끼는 차혜리란 이름의 햄스터가 있어요. 그 햄스터가 김정태 배우가 맡은 어느 동네 조직폭력배 보스 인성에 차에 깔려 죽습니다. 도필이 슬퍼하죠. 그런 슬퍼하는 모습을 본 인성이 야야야 돈 몇 푼 주고 보내 라면서 무시를 하고 그렇게 도필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도필은 인성에게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인성은 차를 타고 어디로 향하고 있었느냐? 상대 조직 보스를 담그러 가는 길이었어요. 상대 조직의 수장 장보스 역할을 김병옥 배우가 맡으셨는데 이 장보스 밑에 오대환 배우가 맡은 경철과 이용규 배우가 맡은 태용이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있어요. 급습당해가지고 장보스는 인성에게 사망하고요. 장보스의 조직은 와해됩니다. 경철과 태용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주를 하는데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해가 중천에 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도주하기 시작하니까 어두컴컴한 밤이 되어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밤을 틈타서 경철은 교회로 숨고 태용은 절로 숨어 들어갑니다. 다음 날 해리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도필에게 한복 입은 아기 동자가 나타나요. 왜 나타났는지, 도필이랑은 어떤 인연인지 안 알려줍니다. 그냥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게 됐는지 얘기만 해요. 그렇게 도필은 잊을만 하면 아기 동자가 접신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고로 도필의 직업은 경찰이고요. 그래서 서장 앞에서 막 브리핑을 하는데 접신을 해가지고 온갖 이제 생쇼를 부리면서
서장의 비리를 부하 동료 경찰들 앞에서 까발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깨어난 경찰 앞에는 할아버지 장로 3인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맞았어 하면서 경찰을 막 반겨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젯밤에 이분들이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교회에 가보면 중요한 사람이 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폐허가 된 이 교회에 와봤는데 말씀이 진짜였어 라면서 목사님이시죠? 막 이래요. 경찰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떠나려는데 인성내 조직에게 쫓기는 것도 있고 전에 있던 목사가 건달마냥 헌금으로 신자 차별하고 교회를 되게 세속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이 교회의 교세가 망가졌다면서 한탄하는 장로님들의 말씀을 듣고 진짜 건달은 그런 양아치 짓 안 합니다 이러면서 목사 행세를 해주기로 합니다. 절에서 깨어난 태용은 주지스님이 그의 몰골을 쓱 보시더니 험한 일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세요. 개그 포인트죠. 근데 안 웃기죠? 이 영화가 이렇습니다. 여튼 주지스님이 태용에게 쫓기는 몸인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 가라 라고 합니다. 대신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는 만큼 합당한 노동을 하라 라고 하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고 빈둥빈둥 대면서 후위를 도모하죠. 그렇게 경찰과 태용의 조직을 와해시킨 인성은 지금 뭐하고 지내냐? 인플루언서가 꿈이에요.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SNS 인플루언서가 꿈이라서 요즘 유행한다는 음식 같은 거 잘 차려놓고 사진 막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래요. 근데 똥손이라서 사진 퀄리티가 구려요. 3년째 운영 중이지만 그 계정 팔로워 수도 100명대입니다. 조직의 보스가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런 인성을 필두로 인성 조직은 장기 매매도 하고요. 보약도 팔고요. 뭐 그래요. 그 사이 경찰은 유튜브로 대충 배운 성경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신자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기식대로. 이게 뭐겠습니까? 욕 섞어가면서 이야 이런 예수님 배신하는 새끼들은 배돼지를 따버려가지고 창자로 줄넘기를 해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오야붕 정말 없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신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뿅 가죠. 뿅 가는 연기를 합니다. 왜? 감독이 그렇게 각본에 써놨으니까. 이뿐만 아니라 영화 할렐루야에서 양아치 차태현 참교육하는 박중훈 빨아다가 할아버지 장로님 속썩이는 손자 새끼들을 경찰이 참교육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나름 예전처럼 시끌벅적해졌으니까 찬송가도 부르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봉헌해야 할 거 아닙니까? 노래 부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나서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조승이 뺨칩니다. 아이유 마냥 3단 고음 오가면서 찬송가를 되게 홀리하게 불러요. 웃음 포인트죠. 반전 매력이고. 웃길까요? 그럴 리가요. 당연히 안 웃기죠. 인성 조직을 파볼수록 뒤가 구리다는 걸 알게 된 경찰 도필이 경찰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서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건 공익을 위한 거 아니다. 내 사적 복수 때문이야 하면서 너네 조직 그렇게 된 거 복수하고 난 내 해리 죽인 놈 펄 주고 어때? 힘을 합치는 게 해서 목사 경철과 스님 태용 그리고 박수무당이 될 팔자인 형사 도필이 손을 잡습니다. 알고 보니 태용과 도필은 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왜 동창일까요? 동창에 이유가 있어? 있죠. 바람에 같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바람에서 둘이 만났을 때 그 장면 끄지라 야발로마 장면 여기서 그대로 나옵니다. 또 패러디예요. 도필에게 언제 박수무당이 빙의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주지스님이 해안을 주십니다. 불교의 힘과 개신교의 힘이 합쳐지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여튼 그러면서 십자가와 염주를 함께 목에 걸라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염주를 함께 목에 건 도필과 그럼에도 혹시 몰라 법복과 목사님 옷을 입은 태용과 경태가 인성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러 나서는 데에 과연은 무슨 인성 조직한테 복수하고요. 도필은 운명을 받아들여서 신내림 받아서 박수무당으로 활동합니다. 경철은 예수님 말씀에 감화됐어요.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사람들마저 용서하신 예수님에게 감화돼서 목사의 길을 걷고요. 태용도 스님의 길을 걷게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영화에 좋았던 점이 있어? 있습니다. 영화는 진짜 감독 노름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감독 노름이란 표현은 주로 스포츠에 쓰잖아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감독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영화도 정말 감독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각본 자체가 워낙 엉망이고 빨아다가 썼고 새로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획이기 때문에 어느 감독이 맡아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고훈 감독님의 연출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재훈 배우가 유튜브 채널 침착맨 방송에 나와서 배우들은 모니터를 안만 해도 그냥 내가 방금 전에 디렉팅 받은 대로 제대로 연기를 했는지만 확인하는 정도지 이것이 최종적으로 시청자들 안방에 선보일 때 어떤 호흡과 리듬과 편집으로 완성될지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CG가 입혀지지가 않아서 후시 녹음이 입혀지지가 않아서 편집이 가미되지가 않아서 이런 뜻이 아니라 워낙 좀 바쁘게 찍기도 하고 정신없게 찍기도 하지만 그만큼 감독이 어떻게 마지막에 구현해내는가, 이 원본 파일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가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가 감히 추측하기 어렵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거든요. 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근데 솔직히 이재훈 배우가 그렇게까지 소상히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 그걸 어떻게 몰라라는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콘티도 있고 나름 감독과 치열하게 논의를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 영화판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바로 간단하게 편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이 예전에 아카데미 레이스 때 같이 노미네이트 됐던 감독들과 뭐 다이렉터스 테이블 같은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는 즉석에서 일단 러프하게나마 편집을 거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배우들에게 보여준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도 대충은 알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재훈 배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출연하는 배우들도 최종 결과물을 보고 내가 연기했던 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배우들이 열연이라고는 좀 그렇고 응꼬쇼를 합니다. 특히 지승현 배우가 온갖 응꼬쇼를 다 보이는데 응꼬쇼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빙이 돼가지고 콧소리 내면서 빙이 됐지롱, 너 어제 룸빵 갔지? 나 다 알지롱, 뭐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를 누벼요. 그거를 그냥 정적으로 카메라는 보여줍니다. 이렇게밖에 구현을 못했구나.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배우들은 죄가 없다. 감독, 작가가 제일 큰 문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또 좋았던 점이 있어? 싶으실 텐데 좀 주변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영화 화면이 있으면 아무래도 중앙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연 배우들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볼품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의 단역 배우들은 어떤 연기를 펼치고 있나? 뒤에서 액션 합은 잘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점 나간 단역 배우들의 액션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가끔은 쉬어가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금 하게 됐고요. 너 솔직히 이 영화 보면서 진짜로 한 번도 안 웃었어?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한 번 웃었습니다. 한 번. 언제 웃었냐? 앞컷과 뒤컷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흔히 연결이라고 하잖아요. 액션 장면 보시면 연결이 가관입니다. 대놓고 연결이 어긋나는 장면이 있어요. 분명히 주먹을 내질렀는데 바로 다음 컷에서 그 주먹이 흘기는, 실제로는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진 않죠. 주먹을 흘기는데 그거를 카메라로 가려서 마치 진짜로 맞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대놓고 주먹 흘기는 거 보여줘요. 그때 터졌어요. 야, 이렇게 뻔뻔하게 연결을 무시하다니 라는 생각에 감탄을 했고요. 이 감탄을 끝으로 좋았던 점은 더 없습니다. 그럼 아쉬웠던 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하나 대 얘기를 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이 영화를 보시는 분도 별로 없으실 텐데 그래서 좀 크게 아쉬웠던 점을 꼽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부분에서 다 얕습니다. 연출도 형편없고요. 각본도 형편없고요. 그 각본이 담고 있는 메시지도 너무 얕고요. 그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방식도 산만하고요.
모든 부분에서 다 얕습니다. 연출과 각본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럼 각본의 구성에서 어떤 부분이 얕다는 거냐. 줄거리 소개 때 지승현은 결국 신내림을 받고 오대환은 결국 목사가 되고 이용규는 결국 법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 명이 각기의 이제 이유가 있어서 무당의 길, 종교인의 길을 걷게 되는데 종교인의 길을 걷게 되는 그 경위를 이 영화가 빨아다 쓴 할렐루야나 박수건달이나 달마야 놀자는 90분에서 2시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천천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인이 된들 안 된들 주인공이 참회를 한다든지 주인공이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종교적 메시지에 섞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일단 세 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그냥 말 한마디로 퉁치고 캐릭터가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이래서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돼 이러고 끝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 암만 좋은 말씀을 성경으로부터 불교계로부터 가져온다 한들 금방 휘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를 해주신단다. 불교에는 포용의 메시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휘발되는 겁니다. 남지가 않아요. 또 후반부에 들어서는 이런 메시지도 없고 결국에는 이런 조폭 코미디물의 마지막 장면은 늘 주인공들과 상대 조직 간의 패싸움이잖아요. 그 패싸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고 부처님의 말씀이 어딨고 아기동자와의 인연이 어딨고 없어요. 그런 거. 어이가 없는 건 오대환과 개신교, 이용규와 불교는 어느 정도의 기승전결을 갖춰가지고 이 캐릭터가 감화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는 메시지를 녹이는데 지승현과 아기동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지승현은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햄스터가 죽고 아기동자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저는 그 아기동자가 햄스터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햄스터가 차혜리, 여자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또 아기동자도 어린 여자애거든요. 이 햄스터가 우리 오빠야 옆에서 응원을 해주려고 아기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박수건달을 빨아다 썼으니 박수건달의 마지막처럼 알고 보니 박신양 옆에 나타난 그 꼬마애가 유령이었고 그 유령이 나타난 이유는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그걸로 눈물 한 사발 뽑거든요. 이 영화도 눈물을 아마 못 뽑아냈을 거예요. 감독님이 능력이 없어서. 근데 여튼 그런 식의 시도는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 이 아기동자가 차혜리였다. 해리의 현신이었다. 이런 식으로. 무슨 햄스터가 아기동자로 나타나 싶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천 가보시면 메가더 신 모시는 무당님들도 계십니다. 메가더가 신이야 싶으실 텐데 하여튼 그 바닥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햄스터를 아기동자로 구현을 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내림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 신을 모시게 된 경위 이런 거 없고 그냥 나타나고 걔가 깽판을 치고 그럴 때마다 지승현 배우는 똥꼬쇼를 한다. 이 용도를 위해서 그 캐릭터가 등장한 겁니다. 아기동자 캐릭터가. 성의가 없는 거죠. 코미디를 떠나서 각본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달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그 다음에 효과음 연출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밈에서 쓰는 그런 효과음 있잖아요. 밈도 아니죠. 공중파 예능에서도 한 20년 전에나 썼을 법한 그런 효과음을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가 도망갈 때 우당탕 쿵탕하는 그런 효과음 있잖아요. 그거를 고스란히 이 영화에서는 반복해서 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극중에서 지승현 배우가 맡은 경찰 역할의 별명이 미친개예요. 그 미친개가 조폭들이랑 맞짱을 뜨잖아요. 그럼 개소리가 울립니다. 미친개니까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영화가.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논해야 되는가를 곱씹다 보니 이 영화를 대체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어요. 조폭 코미디물이 이제 시대적인 소명을 다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20년 전에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았던 조폭 코미디의 유머들을 못 쓰잖아요. 저급한 단어 선정이라든지 색드립 이제 이런 거 못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왜 그런 개그를 못하느냐에 대한 불만은 저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뚱뚱이는 뚱뚱이 개그 하는데 왜 못생긴 사람이 내 외모를 스스로 비하하겠다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라고 오지현 코미디언이나 정종철 코미디언이 예능 프로 나와서 막 일갈하는 장면에서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너무 경색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폭 코미디는 너무 저급하잖아요. 여성의 신체 부위, 남자의 신체 부위를 진짜 그걸 도대체 왜 그때
웃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수준 낮은 코미디를 하는데 원초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저급하고 저질이잖아요. 억지로 우리가 없애버린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수요가 끊겨가지고 공급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예요. 이런 시점에 왜 조폭 코미디를 들고 나왔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코미디 영화도 정말 공들여서 찍어도 될까 말까 한 게 요즘과 같은 시대인데 대가리 때리고 색드립 치고 화장실 개그하고 이런 단순 무식 개그의 반복인 조폭 코미디를 왜 다시 들고 나왔는가? 그러면 이 감독님이 뭔가 자기만의 새로운 독창적인 나는 그런 식의 조폭 코미디 안 한다. 나는 좀 더 세련된 조폭 코미디를 하겠다. 해서 들고 나왔는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렐루야랑 달마야 놀자랑 박수건달을 빨아다 썼어요. 결국엔 기획 자체도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웃긴 거는 이 영화 제작사가 자기네들이 빨아다 썼다는 걸 마치 인증이라도 하듯이 SNS에다가 할렐루야 영상을 올려놨어요. 제작사 스튜디오 설 인스타 가보시면 할렐루야 속 차태현 참교육 장면 그대로 따다가 홍보용 릴스까지 만들었습니다. 아니 뭐 베꼈다고 자랑합니까? 릴스마저 성의가 없는 게 쇼박스 멤버 엄지윤 씨가 출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지윤네 가게에서 이제 김정태가 꼬장을 부려요. 그래서 엄지윤이 찾아와가지고 마담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 가게에서 마신 발렌타인 병수만 해도 수십 병이 넘어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데 엄지윤 씨의 인기에 힘입어서 좀 바이럴 되고자 그 장면을 따다가 릴스로 만들었나 봐요. 그 릴스에 자체적으로 자막이 달려 있는데 우리 가게에서 마신 할 때 가게에 자막마저 여의, 가게로 해놨습니다.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지윤이랑 김원훈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왜 출연시켰을까? 오, 쇼박스다. 와, 쇼박스가 여기 나왔어.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인가? 그렇다기엔 엄지윤 씨나 김원훈 씨나 요즘 여기저기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친근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이분들이 늘 하는 게 스케치 코미디 영상이고 일종의 꽁트 연기다 보니까 그 꽁트 연기를 여기서도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리니까 반가운 마음도 안 들고 그렇다고 웃기지도 않고 웃긴 장면도 아니에요. 그러니 어이가 없는 거죠. 왜 출연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고 혹시 2차 판권 시장을 노렸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2차 판권으로 돈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에로 영화나 혹은 19금 컨셉이 되게 강한 영화들에 당대의 나름 섹시스타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들이 종종 출연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영화들이 극장에 잠깐 개봉을 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내려오고 IPTV로 풀리죠. IPTV로 풀렸을 때 꽤나 돈을 번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흥행 비결에는 아무래도 좀 저급한 마케팅들이 있죠. 섹시스타가 마치 이 영화에서는 전라 노출하는 것 마냥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IPTV를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예전에 코미디언 곽현화 씨가 전망 좋은 집이었나요? 거기에서 가슴 노출 씬은 찍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좀 양아치 짓을 벌였죠. 일단은 찍고 나중에 편집본을 보고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해주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곽현화 배우가 편집본을 봤더니 역시나 안 되겠다 해서 빼주세요 해서 극장에 처음 걸렸을 때는 가슴 노출 씬이 삭제된 채로 올라갔었는데 IPTV판으로 풀렸을 때는 무삭제판이라는 제목으로 공개가 되어서 섹시 코미디언 곽현화가 벗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이럴이 돼가지고 그 영화의 수익이 10억 가까이 났답니다. 제작비가 1억인데 수익만 10억이니까 뭐 차포 때도 어마무시하게 돈을 번 거죠. 당연히 곽현화 배우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니까 소송에 들어갔고 얼마 전인가에 감독으로부터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참 씁쓸한 일이죠. 씁쓸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에로 영화들이 혹은 19금 컨텐츠들이 2차 판권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영화는 완전 메이저 상업 영화긴 한데 조여정 배우가 출연했던 후궁 제왕의 첩도 극장 개봉했을 때는 25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거든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영화 때깔에 힘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250만으로 본전은 뽑았을까 싶은데 2차 시장에서 대박이 났대요. 대부분 19금 컨텐츠들이 2차 부가판권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조폭 코미디잖아요. 그렇다고 뭐 섹시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오대환, 이용규, 지승현 옆에서 뭐 배드신을 찍는 것도 아니고 노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2차 판권 시장을 노렸을까?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기획 의도는 무엇이며 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니까 저 같은 범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영화 관람을 마쳤습니다. 이게 아쉬웠던 점의 전부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자면요. 영화 목스박에 대한 제 별점은 1점입니다. 최저시급 10,000원 시대에 20,000원에 달하는 시간을 들여서 영화를 감상한 거잖아요. 집에서 봤음에도 20,000원이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1점을 남기게 됐고요. 한 줄 평 또한 여러분에게 이미 들려드렸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철진한 조폭 코미디를 그것도 옛날에 좀 유명했던 영화들, OCN에서 최소 20번 이상씩은 틀어줬던 영화들의 요소를 전부 다가 모아서 짬뽕해서 만든 이 영화를 대체 왜 제작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왜 만들었을까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추석 특집 조폭 코미디 편 목스박 에피소드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가위는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 동안 어떤 영화, 드라마 혹은 그 외의 유튜브, 틱톡, 콘텐츠 등을 보셨는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의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